신은 실패자였지만 마지막 보스를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사가 되기 위해 훈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기 있는 가상현실 게임인 뉴게이트로 시작되지만 플레이어들이 로그아웃할 수 없고 게임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게 되면서 치명적인 게임이 됩니다. 게임을 이기면 탈출할 수 있으며 우리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한 신하를 만납니다. 신하는 게임의 최종 보스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NPC들이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보스와 싸우기 시작하고 그 날개의 일부를 잘라내지만 보스가 재생하자 공격 속도를 높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보스의 HP를 낮추는데 성공하고 보스는 다시 재생하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그는 여러 타이틀을 획득하고 게임 시스템은 최종 보스가 패배했음을 발표해 플레이어들이 드디어 로그아웃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스크롤을 확인해 게임을 이끄는 플레이어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을 확인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고 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보스가 게임의 마지막 이벤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어나 외부의 들판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너무 현실 같아서 그는 자신의 창을 확인하고 보스를 물리친 후 얻은 타이틀 덕분에 스탯이 증가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다시 로그아웃하려 하지만 옵션을 찾을 수 없고 다른 누군가가 온라인에 있는지 확인하려 하지만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서 어떻게 인터넷 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이템을 사용하지만 가는 도중 전에 없던 도시를 발견합니다. 집을 찾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자 사람들은 도망가지만 신하는 소녀를 구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소녀는 자신을 티아라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녀는 그의 주인의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신하는 그녀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티아라는 모두가 그를 달의 성소에서 시아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하는 시아이가 그의 지원 캐릭터 중 하나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그녀가 의심스러워하자 오래된 친구라고 설명하며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티아라는 그를 낯선 사람이라 생각해 말해주지 않지만 시아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며 1000주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전을 보여주며 자신에게는 한 개의 개에만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아이템 박스를 사용했는지 궁금해하며 이는 왕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가진 개일 동전에 놀라는데 그것이 100억 주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마법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게임에서는 한 개일이 가장 적은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티아라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신하는 자신이 하이 휴먼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세계에는 6명의 하이 휴먼만 존재했으며 그들은 500년 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하는 혼란스러워하고 그녀는 그가 왜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녀가 대량 로그아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로그아웃한 것이 큰 사건이 되었다고 깨닫습니다. 그는 게임의 500년 후 미래로 보내졌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에 감사하며 게일을 감사의 표시로 줍니다. 그녀는 이를 받아 기뻐하며 신하는 그것이 그녀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프들은 마법에 뛰어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엘프임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하며 시아이가 그녀에게 환영 마법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신하는 왜 그녀가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는 검은 머리를 가진 엘프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아이는 그녀의 모습을 바꾸어 이 상점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했고 그녀는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하는 왜 보스가 나타났는지 깨닫고 그녀가 원래 은발이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는 그녀를 분석하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무작위로 나타나는 저주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고 정화 마법을 사용하지만 그녀의 머리카락 일부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믿을 수 없어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장벽을 떠나려 하지만 괴물들에게 공격받지 않아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달의 성소로 돌아가 티아라는 시아이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도시를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그가 도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마을의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더욱 감사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시아이가 돌아오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신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떠납니다. 그는 발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고 경비원은 추천서가 다른 왕국에서도 통용되며 왕과의 면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경비원은 신하를 모험가 길드로 데려가고 그는 모험가로 등록하려 하지만 접수원은 등록이 1층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1층으로 가고 접수원이 이전 접수원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전 접수원이 자신의 쌍둥이 동생 셀리카이며 자신은 실리아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모험가 카드를 기다리며 셀리카가 음식을 가져오자 먹기 시작하지만 그녀가 계속 그를 바라보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그의 추천서를 확인하고 싶어하며 신하는 길드마스터가 바로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남자는 자신을 바를루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신하의 추천서 옆에 다른 추천서를 놓고 그것들이 공명하는 것을 보며 그것이 진짜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추천서가 많은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훔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재앙이 될 것이므로 보호할 수 없다면 파괴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신하는 티아라가 그를 믿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바를루는 이를 듣고 기뻐하며 그들이 모두 성소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그는 모험가 카드를 받으러 가고 셀리카는 그가 새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다른 옷이 하급 모험가에게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길드 카드를 주며 G등급에서 시작하여 SS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2등급 높은 임무만 수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하는 약초 채집 임무를 맡고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셀리카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하는 숲에서 몇 시간 동안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해 좌절하고 게임에서 이 임무는 초보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는 레이더에서 적을 발견하고 가보니 레벨 359의 해골 얼굴잭을 발견합니다. 그는 부서진 마차를 발견하고 무시할 수 없어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언데드가 빛의 검을 들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것이 독특한 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 공격하지만 효과가 없어 보이고 그의 검은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한 개를 해제하고 다시 돌진합니다. 이번에는 한 방에 몬스터를 제거합니다. 검은 멀리 날아가고 그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몬스터는 보석을 떨어뜨리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검은 성에 착륙하고 경비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두 번째 공주 리온이 검을 분석할 감정사를 부르고 누가 성으로 던졌는지 조사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그가 강력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야는 도시를 거닐며 부상당한 병사들을 보게 됩니다. 경비원은 12명의 분대가 스컬페이스의 공격을 받았지만 4명만 돌아왔다고 설명하며 신야는 그 마차가 그들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경비원은 성으로 던져진 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신야는 문제를 일으켜 죄책감을 느낍니다. 신야는 길드로 돌아가고 셀리카는 모험가들이 스컬페이스를 물리치기 위해 모였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신야는 이미 스컬페이스를 죽였다고 밝히며 그것이 떨어뜨린 보석을 보여줍니다. 셀리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치며 한 사람이 스컬페이스를 물리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셀리카의 동료 앨리스가 갑자기 나타나고 셀리카는 신야가 스컬페이스 잭을 물리쳤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신야는 스컬페이스의 장비가 많지 않아서 증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앨리스는 스컬페이스의 장비는 랭크 B 장비라도 작은 재산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앨리스는 셀리카에게 보석을 분석하라고 부탁하며 그것이 스컬페이스의 만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야는 스컬페이스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며 앨리스는 북부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몬스터들 때문에 목숨을 잃으며 죽은 자의 영혼이 만화와 합쳐져 언데드를 만들어낼 완벽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숲에는 만화가 많지 않아서 강력한 언데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야는 그것이 예외임을 깨닫고 그것의 레벨이 359였음을 밝히며 이는 둘 다 충격을 받습니다. 셀리카는 보석을 분석하러 달려가고 앨리스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랭크 A 그룹보다 강력하다고 설명하지만 신야는 주목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식당으로 가서 기다리는 동안 셀리카는 자리가 꽉 차서 누군가와 테이블을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설의 창, 베놈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 그 옆에 앉아 자신을 에이비스라고 소개합니다. 에이비스는 시냐가 새 모험가라고 가정하지만 그가 평균 이상임을 알아차립니다. 시냐는 세 번째 날이라고 설명하며 시골 출신이라 많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에이비스는 그것이 그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그를 뱀파이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많은 언데드를 사냥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냐는 그가 창백하기 때문인지 궁금해하며 모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에이비스는 웃으며 진짜 이유는 그의 창이 생명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리아는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식사를 즐깁니다. 그는 나중에 도서관에 가서 500년 전의 영광의 쇠퇴에 대해 연구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한편 바를루는 스컬페이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만나고 누가 잭을 물리치고 그 장비를 수집하지 않았을지 궁금해합니다. 앨리스는 그것이 인상적이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노이는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컬페이스가 물리쳐진 날검이 성으로 던져졌다고 언급하며 두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바를루는 그 검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며 밤에 알디가 그 검이 길이가 2m에 달하는 마법 강철로 만들어졌으며 빛의 속성을 가진 마법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국가 보물만큼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바를루는 놀라며 그것이 전설적인 무기임을 깨닫고 알디는 그런 검으로 몬스터를 물리친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냐는 광장에서 꼬치를 먹으며 자신을 쳐다보는 소녀를 발견하고 음식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거지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소녀는 타이거 타입이고 자신을 멜리라고 소개하며 음식을 감사해합니다. 에이비스가 갑자기 나타나 멜리가 교회에서 온 고아라고 설명하며 그녀가 도망치면 항상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냐는 집에 가기로 결심하지만 멜리는 시냐에게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밤에 시냐는 멜리가 왜 숲에서 여우를 구해달라고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시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좋은 소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티아라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달의 성소로 가서 티아라에게 시아이에게 검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가 검을 보았을 때 그것은 자신과 시아이 또는 그들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강력한 고대 무기임을 깨닫고 실제로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시냐는 그것이 재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만들기 위해 물리친 몬스터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티아라는 왜 그가 전설적인 몬스터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어쨌든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며 어디에 있든지 연락할 수 있는 편지를 줍니다. 그녀는 왜 직접 시아이에게 보내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그것을 사용해보며 그녀가 편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시아이를 이 새로운 세계에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아라는 더 많은 편지를 요청하며 마법사가 되어 그 아이템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편지를 주고 떠납니다. 그는 숲의 북부로 가서 여우를 찾으려 걷다가 사당을 발견합니다. 그는 계속 가지만 갑자기 무언가를 느끼고 건물 안에서 작은 여우를 발견합니다. 여우가 독 효과와 저주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즉시 그것을 치유하지만 이는 언데드 군대를 부활시킵니다. 그는 창을 소환하여 해골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처치하지만 동상들이 부서지며 두 마리의 악마가 나타납니다. 그는 이전에 이런 몬스터들을 본 적이 없으며 그것들의 레벨은 674입니다. 그들은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피하고 섀도우 바인딩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탈출하기 위해 커튼을 풀어놓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늑대들은 계속 그를 공격합니다. 여우가 갑자기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그가 있던 마법진을 발견합니다. 안개가 그곳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늑대들이 그에게 돌진하지만 그는 바인딩 보호를 사용하여 한 번에 제거합니다. 안개가 걷히고 여우가 그의 팔에 뛰어듭니다. 그는 그것이 어떤 종족인지 궁금해하며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몬스터 중 하나인 원소 몬스터임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기 버전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함께 가고 싶은지 물어보고 여우는 그의 머리로 뛰어오릅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게임과 다른 점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시아이는 티아라의 편지를 받고 그녀가 이 마법 아이템을 어떻게 얻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의 주인에 대해 알게 되어 놀랍니다. 시냐는 길드에서 원소를 숨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과 계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것이 테이머와 몬스터 사이의 파트너십과 같으며 몬스터의 레벨과 종을 숨길 수 있어 항상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우는 흥분하는 것 같아서 시냐는 계약을 맺고 상징이 둘 다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이름을 유지하라고 지었고 그녀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티아라에게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티아라는 샤이와 대화를 나눴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소식에 기뻐하며 길드로 갑니다. 그는 숲에서 발견한 언데드 군대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찾습니다. 그는 교회 근처의 고아원에서 인물을 발견하고 등급이 없어서 특별한 요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리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맞습니다. 그는 교회에 도착하여 트리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녀는 그가 이를 위해 왔는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미리도 언급합니다. 그들은 미리를 만나는 방으로 가고 그녀는 흥분하며 그를 껴안습니다. 트리아는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며 미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애착을 갖는 것은 오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냐는 미리에게 이것이 그녀가 언급한 여우인지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유즈하에게 미리 덕분에 그녀를 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그녀는 감사해합니다. 그는 트리아에게 요청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것이 기술 계승자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기술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르칠 기술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는 그것이 치유나 독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정화라고 밝힙니다. 그녀는 그것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냐의 반응에 놀라고 그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냐는 조건을 내세우며 미리의 능력에 대해 알고 싶고 교회에서 어떤 정보든 공유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저하지만 미리는 시냐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그녀는 그의 조건을 수락합니다. 트리아는 미리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별의 작곡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예언을 한다고 밝힙니다. 시냐는 그것이 강력한 능력임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언급하지만 그녀는 모두에게 그것에 대해 신중히 말하라고 했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녀는 한 모험가가 고아원을 돕는다고 말하고 시냐는 그가 아이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시냐는 기술을 가르칠 준비가 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배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전 사제의 손녀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트리아는 시냐를 불러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전 사제의 손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라시아라고 소개하지만 혀를 깨물고 트리아는 그녀가 서투르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지만 아이즈가 갑자기 등장하여 누가 이를 맡았는지 알아내고 시냐가 그것을 수락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시냐의 의도를 묻지만 미리가 그를 안심시켜 그가 시냐를 신뢰하기로 결정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기술에 대해 묻고 시냐는 라시아가 레벨 150 이상의 언데드 200마리를 성구를 들고 처치한 후에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두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시냐는 그녀가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몬스터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시키고 또한 그가 성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시아는 말문이 막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이즈는 시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이즈는 시냐에게 음료를 마시며 그가 선택된 자인지 물어봅니다. 시냐는 그것이 과거 삶의 기억과 같은 것인지 묻지만 아이즈는 그것이 아이템과 몬스터에 대한 정보라고 설명합니다. 시냐는 자신이 선택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냐는 아이즈가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가 고아원을 보호하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즈는 그것이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짜증이 나서라고 가장하지만 시냐는 그가 거짓말을 못한다며 웃습니다. 그는 티아라로부터 메시지를 보고 그녀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에 놀랍니다. 그는 갑자기 또 다른 알림을 받고 확인하니 추천서가 나타납니다. 아이즈는 그것을 보고 놀라며 자신도 가지고 있다고 밝혀 시냐는 그것을 믿을 수 없으며 그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날 세 사람은 유령평야로 가서 언데드를 만납니다. 시냐는 장벽으로 그들을 가두고 아이즈는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라시아는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언데드를 처치합니다. 그들은 장벽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아이즈는 자신의 모험가 카드를 사용하여 들어가고 그들은 라시아가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몬스터들을 약화시킵니다. 시냐는 그녀가 정화를 배울 때 레벨 150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유령평야의 다른 쪽에서 로는 해골 얼굴잭을 처치하고 그녀의 새로운 검 덕분에 그것들을 처치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 기사는 다른 그룹에 대해 걱정하지만 그녀는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도착하여 언데드를 신속하게 물리치고 그 핵을 부순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셰이는 그들을 빠르게 치유하고 지휘관은 그녀가 없었다면 철수해야 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한다. 셰이는 그들이 괴물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하지만 지휘관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안다. 그는 지난달에 여러 가지 이상한 언데드가 나타난 것을 기억하며 그의 전원이 물리칠 수 없었던 괴물을 그녀가 쓰러뜨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한다. 이는 고위 인간과 싸운 사람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추가 언데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을 검색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준 아이템을 사용하여 자신을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숲을 통해 자신의 주인을 다시 보기 위해 달려간다. 한편 AIS는 해골 얼굴잭과 맞서고 쉽게 물리쳐서 라시아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게 한다. 그녀는 갑자기 황금비드로 둘러싸여 있지만 샤야는 그녀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녀의 마음은 정화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시냐는 그녀를 축하하며 라시아는 이제 고아들을 구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휴식을 취한 후 이 지역을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유즈아는 갑자기 이상한 존재를 감지하고 시냐는 하늘에서 무언가를 본다. 그래서 AIS는 걱정하지만 라시아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AIS는 그것이 언데드의 마법 물질이라고 밝히고 괴물들에게서 추출되면 형태가 사라진다고 설명한다. 모든 물질은 하늘의 하나의 덩어리로 모여 거대한 해골 얼굴 잭의 형태로 떨어진다. 라시아는 겁에 질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레벨 804의 해골 얼굴 군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쉽게 한 나라를 파괴할 수 있어서 신은 봉인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생명체는 갑자기 하늘로 도약하여 방벽을 치고 방벽은 한 번의 타격으로 깨진다. 그들은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하고 라시아는 절망에 빠져 땅에 쓰러진다. 그들은 도망가기로 결심하지만 군주는 포효하며 언데드 군대를 소환하여 그들을 포위한다. AIS는 돌파하여 탈출하고 싶지만 쉔의 태도가 변하고 그는 남겠다고 설명한다. AIS는 그와 대화하려 하지만 샤는 제한기를 해제하고 도시로 돌아가라고 요청한다. AIS는 즉시 이해하고 샤는 그를 돕기 위해 신체 강화 버프를 시전한다. 그는 에이비스를 위해 길을 열어주고 떠난 후 시냐는 자신의 검을 소환한다. 유지인은 불을 사용하여 언데드를 처리하지만 해골 군주는 더 많은 언데드를 소환한다. 시냐는 강력한 공격을 날려 땅에 구덩이를 만들고 셰는 폭발을 보고 조사하러 간다. 그는 지도를 확인하고 자신이 완전히 포위된 것을 알지만 파란색 마커가 갑자기 나타나 언데드 군대를 관통하는 것을 본다. 그는 파란색 마커가 아군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와 합류하기 위해 점프하여 마침내 셰이와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서 유아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방어막을 올린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기고 그는 돌아왔다며 눈물을 흘린다. 유아의 만화가 다 떨어져서 그들은 먼저 해골 군주를 처리하기로 한다. 그들은 결합된 주문을 사용하여 약한 언데드를 빠르게 처치하고 해골 군주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시냐는 또 다른 검을 소환하고 최종 일격을 가할 기회를 잡는다. 그것은 땅에 떨어지며 죽기 전에 힘을 요구하고 시냐는 괴물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구슬을 회수하고 대화를 마치자고 제안한다. 그는 보스를 물리치고 모두를 게임에서 해방한 후 포털이 그를 500년 후로 데려갔다고 설명한다. 셰이는 그와 다른 지원 캐릭터들이 던전을 클리어한 후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혀 그들은 주인들을 기다렸지만 사건 이후 대륙은 혼란에 빠졌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룹은 재난을 통제하기 위해 나뉘었고 그녀는 나중에 월 신전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주인을 다시 만나서 기쁘지만
그는 이제 그녀가 전설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주의를 끌게 되니 주인이라 부르는 것을 그만두라고 간청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요청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자 얼굴을 붉힌다. 그녀는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그는 성지를 방문하여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찾는 계획을 말한다. 시인은 그곳에 가봤지만 많이 조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쉔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슬퍼한다. 날이 밝아서 그들은 재회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신전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녀는 유즈하를 보고 그녀가 원소라는 것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꼬리가 3개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갑자기 말을 시작하고 시냐는 해골 군주를 물리쳤을 때 이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설명하자 당황한다. 시인은 그것이 그가 보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여우에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말고 주의를 끌지 않도록 꼬리 3개를 하나로 합치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그의 지시를 따르고 자신이 착한 아가씨인지 묻고 시인은 그녀를 귀엽게 여겨 유화를 쓰다듬게 한다. 그는 에이비스와 라시아를 기억하고 길드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과 합류하기로 결심한다. 우리는 에이비스가 라시아와 함께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여 싸울 준비를 하지만 그것이 시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라시아는 공포에 질려 기절한다. 한편 리오는 전투 현장에 도착하여 누가 그렇게 강력한 공격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또한 언데드를 제거한 공격을 기억한다. 고다스라는 병사가 나타나 그녀에게 계곡에서 발견된 칼날을 보여주며 손잡이에 매의 문장이 새겨진 것을 알아본다. 그는 칼날의 힘을 보여주며 거의 부서지긴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정도의 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고위인간 중 가장 숙련된 장인인 에반 대장장이뿐이라고 생각한다. 리오는 고위인간이 멸종했기 때문에 놀라고 고다스는 그들이 확실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 무기를 일회용으로 취급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기억한다. 그녀는 대장장이가 달의 성소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곳을 방문하자고 제안한다. 고다는 만약 고위인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그에게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그와 결혼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고다는 그녀에게 그의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공격하지 말라고 간청하고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확신시킨다. 그러나 그는 확신하지 않는다. 한편 에이비스는 셰이와의 관계를 본 후 시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 기쁘지만 AIS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시냐는 그녀가 보스를 물리쳤다고 거짓말을 시도하지만 에이비스는 그의 창을 겨누며 그를 공격하고 바보짓을 그만두라고 말한다. 그래서 셰는 마침내 자신이 고위 인간임을 고백하고 셰이는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AIS는 고위인간이 매우 강하고 특기 분야에서 극도로 능숙하므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까지 숭배한다고 언급한다. 시냐는 자신이 대장장이임을 밝히며 그의 창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AIS는 그의 무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라시아는 마침내 깨어나 셰이를 보고 놀란다. 그룹은 도시로 돌아가고 시냐는 게이트에서 헤어져도 괜찮은지 궁금해한다. AIS는 임무가 라시아에게 정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임무를 완료했다고 상기시킨다. 그러나 시냐는 에이비스에게 문제가 생기면 연락할 수 있도록 메시지 카드를 준다. 그는 거절하려고 하지만 셰이는 도시에서 만난 첫 친구를 버리고 싶지 않아 한다. 그래서 에이비스는 받아들인다. 그는 라시아와 함께 도시로 향하고 셰이는 시냐가 자랑한 적이 없지만 항상 약자를 보호했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는 달의 성소로 가자고 제안하고 그녀가 함께 있어 행복해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성소에 도착하고 티아라는 셰이에게 시냐에 대해 말하려고 달려가지만 그들이 함께 온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가 저녁 식사에 머무르는지 묻고 셰이는 당연하다고 말하며 그가 달의 성소의 주인임을 밝힌다. 그녀는 시냐가 자신을 고위 인간으로 소개했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인정하지만 이제는 믿어야 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사라는 것을 깨닫고 무례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만 그는 사소하게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원소를 자신의 새로운 애완동물로 소개하고 티아라는 더욱 놀란다. 저녁 시간이 되고 시냐는 음식에 감동한다. 티아라는 이런 요리를 본 적이 없고 그는 셰이에게 재료를 주어 식사를 준비하게 한 것에 기뻐한다.
티아라는 음식 주위의 오라를 알아차리고 어떤 재료인지 궁금해한다. 시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며 몬스터의 고급 고기와 야채를 나열하는데 이는 거의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티아라는 그것들이 너무 희귀하여 요리 재료로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 시인은 오라는 강력한 몬스터와 희귀한 식물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만화나 생명력의 잔재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즐기기로 결정한다. 시는 다른 지원 캐릭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듣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티아라는 갑자기 그들을 방해하고 시냐는 그녀가 취한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셰이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며 웃고 자신의 방으로 향한다. 그는 방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유즈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잠들지만 나중에 셰이가 그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상황에 긴장하지만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떠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아침에 시는 깨어나 유즈아가 인간 형태를 취한 것을 보고 긴장한다.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그에게 감사하지만 입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고 시인은 유즈아가 변신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식사 후 그들은 유즈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녀는 500년 전 대재앙을 막으려 했지만 갑자기 고통을 느꼈고 성소에서는 덜 심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거의 죽을 뻔했지만 셰이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그녀를 구했다. 그는 밀리 덕분에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유아는 나중에 다시 그녀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한다. 셰이는 그들에게 티아라가 만드는 엘프 간식을 선물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이는 그들의 베스트셀러 제품 중 하나이다. 셰이는 달의 성소가 음식 전문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지만 셰이는 셰나만이 무기고를 열 수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보충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나중에 칼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주제를 바꾸고 그들이 제라드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한다. 시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놀란다. 왜냐하면 고이야수는 최대 150년을 살 수 있는데 그를 본 지 500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인은 그가 모든 이들을 통합해 최초의 야수왕이 되었고 현재 왕은 8번째 왕이며 그는 좋은 통치자라는 소문이 있다고 설명한다. 시냐는 그를 만나고 싶어하며 다음날 출발하기로 결정한다. 티아라는 상점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만 시인은 이번에는 그녀도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제 시냐가 있어서 상점은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다. 티아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시냐는 여행을 위해 물품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시인은 해골 군주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왕국으로 가고 싶어하며 그녀가 물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는 여행하는 동안 순위를 올리기 위해 직업을 찾기로 결심하고 또한 검을 만들고 재고를 보충하고 싶어한다. 시인은 음성 채팅을 사용할 수 있는 파티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시인은 이제 그것이 텔레파시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란다. 그는 모두를 추가하고 시인은 티아라가 모험가로 등록하도록 제안한다. 시는 대장간을 열고 유안을 저주받은 아이템이 있을 수 있으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지만 그의 첫 번째 칼은 나라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는 품질을 낮추고 재고를 보충한다. 티아라는 모험가 옷으로 갈아입고 갈 준비를 마친다. 그들은 함께 출발하고 시나는 그녀의 새 옷에 부끄러워하며 그녀는 그가 쳐다본 벌로 쇼핑을 짊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티아라는 시장이 얼마나 붐비는지에 놀라면서 그를 끌고 다니지만 그는 길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여 그녀를 안내해줍니다. 티아라는 그가 손을 잡아주자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의 등급은 2로 올랐고 셀리아는 언데드 군대의 스컬페이스에 대한 그의 보고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승진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셀리아는 티아라와의 관계에 대해 묻고 시냐는 그들이 여행을 떠난다고 설명하지만 셀리아는 그들이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셀리아는 주제를 바꾸기로 하고 번영의 황혼 동안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신성한 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C등급 이상의 모험가들만 그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그는 등급이 올라가면 다시 물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페어드로 가는 길에 퀘스트를 찾고
그녀는 베이온이라는 교통 지점까지 마차를 호위하는 임무를 알려줍니다. 출발은 난에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길드를 떠나고 티아라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티아라는 매우 기뻐하며 그들은 상점을 둘러보며 서로의 회사를 즐깁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고 시냐는 라시아를 인사합니다. 티아라는 자신을 소개하고 라시아는 그녀가 달의 성소 출신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녀는 시냐의 제자가 된 방법을 묻고 라시아는 시냐에게 완전히 집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밀리는 유즈하와 시냐를 안아줍니다. 라시아는 그가 사원의 다음 사제로 임명되었다고 말하고 티아라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언급합니다. 시냐는 AIS에 대해 물어보며 그가 거의 교회를 빼앗을 뻔한 사제를 확인하러 갔다고 설명합니다. 시냐는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팔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밀리를 위해 목걸이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티아라의 길드 카드를 받으러 가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셀리카는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고 시냐는 달의 성소를 가져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티아라는 집을 가져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인정하지만 시냐는 그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골목으로 가서 시냐는 그녀에게 텔레포트 주문이 연결된 크리스탈을 보여줍니다. 이는 등록된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지만 일회용입니다. 그녀는 텔레포트가 잃어버린 마법이라고 밝히지만 시냐는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자신이 전설적인 고위 인간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티아라는 텔레포트에 감명을 받습니다. 시냐는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결정하고 그는 달의 성소를 저장하기 위해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보여주며 그것이 성소의 휴대용 모드라고 밝힙니다. 티아라는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하고 시냐는 퀘스트 장소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마차에 도착하고 모험가 개인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또 다른 모험가 스바키가 나타나며 그들은 퀘스트를 함께 수행할 것입니다. 드워프 상인 넥은 베이온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출발하고 성에서 왕은 그의 관리들과 만나 달의 성소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건물이 번영의 황혼 이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화를 내며 그것을 정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문제를 왕국 너머로 확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냐에 대해 궁금해하고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성으로 향하고 있으며 하루 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공주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리온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킵니다. 왕은 그녀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차에서 시냐는 서로의 기술을 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게이는 자신이 A급 사무라이지만 마법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스바키는 자신이 I급 브롤러이며 속도를 증가시키는 지원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티아라는 자신이 연금술사이며 막 모험가가 되었지만 검이나 활을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한 치유 마법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냐는 자신이 개인과 같은 사무라이지만 약간의 불과 번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UA라는 몬스터를 조련사 계약으로 설명합니다. 게이는 사무라이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으며 시냐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몬스터에게 사랑받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바키는 그가 히나모토 출신이 아니라는 것에 놀라며 대부분의 사무라이는 그곳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왕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사나 전사가 되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사무라이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시냐는 그것이 훌륭한 직업이라고 확신하지만 스바키는 사무라이가 기사와 광전사로서의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이는 히나모토가 판 구조 변화 이후 형성된 섬이며 많은 사무라이 기반 길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싸움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는 길드의 이름을 언급하며 시냐는 500년 전의 길드가 국가를 형성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마차가 갑자기 멈추고 강도 무리가 나타나자 시냐는 유즈하에게 넥을 보호하라고 말하며 그들은 마차에 숨습니다.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티아라는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긴장합니다. 강도들은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바키를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재미있게 즐기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를 계속 도발합니다. 이는 시냐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티아라는 그가 살인적인 아우라를 내뿜는 것을 보고 그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강도를 쏘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대부분의 강도가 하위 등급임을 알아차립니다. 게이는 그들이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 숨겨진 강도를 죽이고 다른 이들은 공격합니다. 스바키는 그녀의 속도 향상 마법을 사용하여 강도 하나를 물리칩니다. 게이는 강도의 칼을 베어내며 공격합니다. 시냐는 2명을 한 번에 쓰러뜨리고 리더는 그들이 평범한 2등급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시냐는 그의 칼을 베어내며 강도는 그의 얼굴에 두려운 표정을 봅니다. 우리는 강도가 두들겨 맞은 것을 보고 시냐는 그에게 내부 고발자를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티아라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갑자기 그를 붙잡습니다. 스바키는 혼란스러워하고 시냐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티아라는 그의 기분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시냐와 스바키는 충격을 받고 티아라는 자신이 어렸을 때 시냐가 했던 것을 본능적으로 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룹은 길을 떠나고 게이는 강도가 마차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냐는 그들이 무엇을 노렸는지 생각합니다. 그들은 베이온에 도착하고 넥은 길드에 보고한 후 모든 사람에게 완료 인증서를 줍니다. 시냐는 게인과 스바키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궁금해하며 그들은 킬몬으로 향한다고 말하고 미래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시냐는 그들이 여전히 파네트에서 먼 길에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들의 마차를 사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마차를 확인하러 가지만 시냐는 모두 똑같아 보인다고 생각하며 하나를 수정할 생각을 합니다. 티아라는 그가 무리하지 않기를 걱정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마차를 찾고 판매자는 마차가 꽤 무겁기 때문에 아직 말을 샀는지 묻습니다. 시냐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즈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이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녀는 왕국에서 일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차를 끌 몬스터를 잡아주겠다고 제안하며 하루 뒤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큰 저택에 도착하고 일행은 제라르에게 인도되는데 오랜 세월 만에 주인을 보게 된 제라르는 깜짝 놀라며 경의를 표하고 현재 왕인 울프강과 그의 딸 큐리를 소개한다. 그러나 시나는 그에게 주인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며 그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시나에게 상위 인간들이 전설적인 존재로 여겨진다고 상기시킨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셰냐와 제라르가 수많은 괴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본다. 제라르는 그가 수천 마리의 괴물을 죽였다고 말하지만 셰냐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계속 싸울 준비를 한다. 현재로 돌아와 그들이 어떻게 그 전투에서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한다. 제라르는 자신이 죽인 괴물의 수를 잃어버렸으며 세상이 변했다고 언급한다. 셰냐는 그가 국가를 세웠다는 것을 알고 셰나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을 깨닫고 제라르는 이야기를 과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진실을 배우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차를 준비하러 떠나고 제라르는 셰냐에게 왜 500년 동안 사라졌는지 물어보며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제라르는 이것이 그에게 큰 기회임을 깨닫고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이 그의 기도를 들었고 셰냐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죽기 전에 주인과 싸우고 싶다고 말하며 결투를 신청한다. 그는 셰나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셰나가 제라르가 전투에서 죽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도전을 받아들인다. 셰냐는 울프강이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자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으며 결투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셰냐가 그가 어떻게 죽고 싶은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므로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는 울프강이 유능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므로 그가 죽은 후에도 나라가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셰냐는 그에게 후회가 있냐고 묻자 그는 없지만 주인과의 결투를 하기 전까지는 죽고 싶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날 저녁 제라르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죽고 싶은 장소를 찾았으며 일주일 후에 결투가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자신감은 시간이 마침내 왔다고 깨닫고 그의 소원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큐리는 왜 그들이 그렇게 침착한지 묻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가 오랜 삶을 살았으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고 설명하며
이번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이 이를 지켜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셰냐는 제라르의 장비를 보고 그것이 끔찍한 상태임을 깨닫고 수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제라르에게 보여주며 제라르는 셰냐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싸움이 다음날 시작될 것이라고 깨닫는다. 셰냐는 셰이에게 그가 그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떠날 것인지 묻자 그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돌아가기를 위해 싸워왔다고 말하지만 그가 떠난 후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다음날 모든 사람이 숲으로 향하고 제라르는 결투하기에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며 들떠있다. 다른 사람들은 전투를 위해서 지켜보기로 결심하고 셰이는 그가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제라르는 울프강에게 나라를 잘 돌봐줄 것을 당부하며 자신이 가르쳐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며 좋은 왕이 될 것을 약속한다. 큐리는 자신이 강해져서 제라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전사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그의 자신감은 지금껏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다. 셰냐와 제라르는 싸움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힘이 충돌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발을 목격한다. 제라르는 셰냐의 강력한 힘을 맞추며 싸움을 계속하고 그의 동료들은 그가 상위 인간과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깨닫고 제라르가 단순히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티아라는 셰냐가 그들만큼 강한지 궁금해하며 셰냐는 자신도 제라르와 싸우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티아라는 그녀도 강력한 전사임을 깨닫는다. 제라르는 셰냐를 쓰러뜨리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언급하지만 그들 중 어떤 것도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셰냐는 그에게 더 이상 숨기지 말라고 말하자 그는 모든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셰냐가 최종 보스를 쓰러뜨려 얻은 타이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약속을 떠올리며 그것이 불공평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변신한다. 제라르는 셰냐가 자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전력을 다해 싸우고 싶다고 생각한다. 셰냐는 마법으로 공격을 시도하지만 제라르는 갑자기 사라져 반격을 시작해 셰냐를 밀어낸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강력한 폭발을 발사하며 궁극적인 기술을 사용하지만 셰냐는 이를 막아내고 제라르가 자신의 뒤에 있음을 깨닫는다. 제라르는 셰냐를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셰냐는 제라르가 자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깨닫고 진지하게 싸우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모두 궁극적인 기술을 발휘하며 싸움이 끝날 것임을 깨닫는다. 제라르는 셰냐의 검을 부수고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준비하며 그는 공격을 가하지만 셰냐는 자신이 힘이 다했다는 것을 깨닫고 피를 토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깨닫는다. 셰냐는 패배를 인정하고 제라르는 그 순간을 위해 500년 동안 훈련했다고 밝히며 결국 싸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셰냐가 여전히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셰냐에게 그의 전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셰냐는 그의 오라를 발산하며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고 제라르는 그의 전력을 목격할 수 있어서 기쁘다. 셰냐는 제라르가 결투에서 그를 물리쳤기 때문에 상위 인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큐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그가 행복하게 죽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울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 제라르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경의를 표하지만 셰나는 슬퍼 보인다. 그날 저녁 셰이가 그를 보고 그가 우울해 보인다고 깨닫고 그를 껴안으며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제라르에게 그가 항상 원하던 싸움을 주었지만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슬프다고 설명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지만 셰이는 그가 임무를 완수했으므로 울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다음 날 일행은 도시로 향하고 샤는 왜 그들이 짐승의 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샤는 엘프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들이 섞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셰냐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그는 그녀가 좋아 보인다고 말한다. 티아라는 주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우리는 그들이 제라르의 장례식에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했던 셰냐의 또 다른 동료인 제트를 만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모든 대표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가고 셰냐는 제트도 제라르처럼 왕이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셰이는 그가 드래곤 제국의 초대 황제였지만 결국 은퇴했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한 방으로 안내되고 제트가 그들에게 데려온다. 그는 즉시 셰냐에게 절하며 다시 그를 섬기겠다고 맹세하지만 셰냐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샤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제트는 셰냐가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궁금해하고 셰냐는 신성한 궁전으로 가서 더 많은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제트는 먼저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 그를 따라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은 텔레파시로 계속 연락하기로 결정하고 셰냐는 제트의 오래된 무기를 돌려준다. 제트는 오랜만에 그것을 보고 놀라며 그것이 기억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셰냐는 제라르의 장비를 수리할 때 마나 제어 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무기를 5배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언급한다. 제트는 그의 능력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에 놀라워하고 티아라는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험가 길드를 방문하고 셰냐는 자신의 모험가 랭크를 올리기로 결정하고 고블린 사냥 임무를 맡는다. 퓨리가 함께 가기를 원해 그들은 숲으로 향하고 각자가 고블린을 손쉽게 처리한다. 셰냐는 임무를 마치고 퀘스트를 제출하며 직원은 그를 위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길드마스터 발로로부터 온 메시지이며 셰냐가 궁전으로 소환된 것 같다. 티아는 궁전에서 그를 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셰냐는 해골, 얼굴의 검 사건을 기억하며 당황한다. 그는 떠나기 전에 울프강을 방문하고 제라르의 건틀릿을 준다. 울프강은 그것들이 싸움에서 파괴되었다고 언급하지만 셰냐는 자신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울프강은 그것을 착용해보고 그 힘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셰냐는 그것을 전할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셰냐는 마차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순간이동할 준비를 한다. 그들은 오래된 달 성역의 위치로 돌아오고 셰냐는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셰이는 왕국이 달 성역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며 셰냐가 다시 사라질까봐 걱정하기 시작한다. 셰냐는 길드에서 발로를 만나고 그는 길드를 위해 보석을 감정하는 마법사 아로드를 소개한다. 셰냐는 궁전이 그를 소환한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아로드는 갑자기 그에게 궁전으로 날아가 공주의 방에 추락한 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다. 셰냐는 이 사실에 놀라고 아로드는 그 검이 왕실 보물에 비견될 만하다고 언급한다. 그는 또한 해골 얼굴에서 남겨진 보석을 언급하며 마나가 그 검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이 셰냐가 사건의 배후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발루는 그가 달 성역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며 그를 소환한 것은 제2왕녀 리온이라고 말한다. 밤에 셰냐는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셰이는 왕국이 그를 모집하려 하거나 귀족에게 결혼시키려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자 셰이는 그녀와 약혼한 척하거나 티아라와 유즈와도 약혼한 척하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셰냐는 유즈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당황한다. 다음날 셰나는 성을 방문하고 가디스의 호의를 받는다. 가디스가 레벨 188에 있으며 셰냐는 그가 왕국에서 가장 강한 기사일지 궁금해한다. 셰냐는 공주의 방으로 데려가져 론을 만나고 그녀가 그를 소환한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녀는 해골 얼굴의 검을 드러내며 그 해골 얼굴이 강력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셰냐는 그에 동조하며 그것과 싸울 때 자신의 무기를 부쉈다고 언급한다. 리는 갑자기 그를 다르게 부르며 다른 모험가들이 두각을 나타내면 소환되지만 일부는 이를 암살의 기회로 삼았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그녀는 셰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셰냐는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직관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를 소환한 이유를 말하려고 하자 셰냐는 그녀가 자신에게 결혼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그와 싸우고 싶다고 말한다. 가디즈는 그녀가 공주이기 때문에 신호에게 싸움을 걸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녀는 그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를 텔레포트 방으로 데려가고 그들은 선택된 자들 사이의 전투를 위해 지어진 훈련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녀는 텔레포트 지점이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 아무도 누가 설치했는지 모른다고 설명하며 셔는 텔레포트가 잃어버린 마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기를 잡으라고 말하고 그는 칼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지만 그녀는 양손 무기를 선택해 한 손으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가디즈는 전투를 시작하고 그들의 무기가 충돌하지만 라이언은 갑자기 시냐를 발로 차려고 하고 그는 간신히 피합니다. 그는 그녀가 숙련된 전투기임을 깨닫고 동등하게 싸우기 위해 자신의 스탯을 조정합니다. 그는 육체적인 힘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압도하려고 돌진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스킬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 중 하나를 사용할 준비를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복사할 수 있고 가디즈는 그들이 막상막하라고 언급합니다. 신원은 그녀를 쓰러뜨리려고 시도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공격해 땅을 산산조각 내고 그는 그녀의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가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놀라며 그 공격이 그를 맞았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유능한 전투기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의 검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전투를 끝내자고 제안하고 가디즈는 그녀가 목표를 달성했으니 결투를 끝내기로 합니다. 라이언은 시냐에게 왕국이 그를 필요로 하니 합류하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모험가의 삶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그녀는 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는 그녀가 왜 해골 얼굴검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방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하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검을 제공하는 풍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그가 준 선물로 생각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청혼할 생각이 없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디즈는 그 사건을 빌미로 그를 체포해 왕에게 복무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하지만 라이언은 그것을 곡물로 처리하여 그들이 그를 괴롭히지 않도록 제안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하며 그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대신 마법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정보가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거래를 받아들여 항상 그 검을 사용해 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텔레포트 방으로 돌아오지만 경비병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조종을 당하고 있는 사제 제레를 보게 됩니다. 가디즈가 그를 막으려 하지만 라이언과 신원은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는 그들이 도시의 폐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이언은 그것이 성지임을 알아차리고 그녀는 왜 제렐이 정신을 잃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궁전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만 그녀는 파티가 없기 때문에 텔레파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신은 시에이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누군가가 제렐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정신 조작 기술이 금기로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목을 끌고 싶지 않기 때문에 텔레포트 마법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며 시에이에게 모든 것을 처리하고 가까운 도시 벨머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녀는 티에러에게 긴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함께 궁전에 가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가는 도중 시에이는 사건에 악마가 연루되었으며 티에러는 악마가 마야스마에서 태어난 몬스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이는 그들이 다른 몬스터로 위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들의 능력에 따라 계급이 매겨지며 인간형 악마가 순위의 최상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정신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레벨 300 이상의 카운트급 악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에러는 자신의 레벨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하지만 시에이는 그녀가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에이는 그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은신 주문을 사용하며 그녀는 성벽을 뛰어넘어 성으로 몰래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경비병들을 지나가며 던전으로 향합니다. 시에이는 이미 악마가 잡혔다는 것을 설명하며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경비병들을 잠재우고 그들에게서 열쇠를 가져가 겔의 감옥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다고 말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그녀는 악마가 그의 기억을 조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악마의 마법을 해제하려고 할 때 갑자기 공격을 받아 자신을 방어하고 악마인 매그노가 나타납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만 그녀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쉽게 제압합니다. 그는 왜 그녀가 제레를 보호하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무죄임을 알기 때문에 죽이기 싫다고 설명하며 그녀는 시냐를 위해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가 고귀한 인간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으며 인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합류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절하며 그의 주인이 그녀를 떠났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진지하게 싸워 그를 단숨에 죽입니다. 그 후 시에이는 왕에게 다가가 사건 뒤에 악마가 있다고 말하며 왕은 악마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걱정하지만 시에이는 라이언과 시냐가 안전하다고 설명하며 모두가 이 소식을 기뻐합니다. 제렐은 자신이 조종당했기 때문에 사과하고 왕은 그를 용서하며 계속 왕국을 위해 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셰인은 공복년이 사건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왕은 이를 비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셰인은 티에러에게 이제 시냐를 만날 시간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벨머로 향합니다. 라이언이 성지들은 번영의 황혼기 동안 함락된 도시들이며 강력한 몬스터들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하면서 시냐에게 돌아갑니다. 그녀는 해골검을 가져왔다며 시냐에게 그의 무기에 대해 묻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숨기기로 결심하고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힘을 알게 되면 절대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람들이 한때 이 도시를 조사했으며 남쪽 문을 통해 들어가 문을 여는 장치가 있는 작은 문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냐는 벽을 넘으려 하지만 그가 텔레포트되어 돌아오는 것을 깨닫고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하며 라이언에게 도시 전체가 던전이라고 설명하며 빛의 구슬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구슬을 터치하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되고 셔는 근처에 몬스터가 있음을 감지하고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유령 타입 몬스터임을 깨닫고 시냐는 그 몬스터가 바람 마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몬스터는 강력한 회오리를 소환하지만 시냐가 그것을 반으로 베어 라이언이 몬스터를 공격할 기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몬스터가 아직 살아있음을 깨닫고 셔가 마무리 공격을 가합니다. 라이언은 그의 검에 대해 묻고 그가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것이 매우 희귀한 아이템이며 자신의 비밀 무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던전 깊숙이 들어가며 거대한 슬라임과 마주치게 됩니다. 라이언은 그것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돌진하지만 슬라임은 그녀를 갑자기 제압합니다. 그러자 시냐가 자신의 스킬을 사용해 그녀를 구해주고 그녀는 자신이 무모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슬라임이 물리 공격에 면역이 있다고 말하며 화염 마법을 사용해 슬라임을 녹이고 핵을 드러내어 라이언이 그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시냐가 왜 고개를 돌리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는 자신의 옷이 찢어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옷을 건네고 그녀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문에 능숙하지 않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에게 검의 불꽃을 둘러싸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그녀는 돌을 잘라보고 그것이 불타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 기술이 전투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왜 그가 자신에게 계속 도움을 주는지 궁금해하며 그가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설명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왕국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자신이 바라는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문에 도착하지만 시나이어는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다고 느끼며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알을 보게 되는데 라이언은 몬스터들이 보통 알에서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시냐는 그것이 다른 몬스터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핀 한 마리가 알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졌음을 깨달으며 그들이 공격할 준비가 되자 그는 라이언과 함께 점프하여 그것이 숨을 내쉴 때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것을 분산시킬 테니 뒤에서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계획에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는 그리핀에게 칼을 던져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그녀는 기회를 보고 있는 힘껏 공격하고 시나이어는 불꽃을 사용해 그리핀의 머리를 태워버립니다. 그들은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리핀이 갑자기 재생되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시냐는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그리핀이 마법을 사용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물리칠 유일한 방법은 재생을 비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문을 열 장치를 찾아보라고 말하며 그리핀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가 괜찮을지 걱정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녀가 장치를 찾기 시작하자 그는 전투를 준비하며 자신이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제약을 풀어냅니다. 그는 그리핀의 머리를 자르지만 그것은 즉시 재생되고 그는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며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라이언은 마침내 그녀가 찾던 장치를 발견하고 셔는 그리핀이 몇 번을 쓰러뜨려도 죽지 않음을 깨닫고 그것을 봉인할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흰 구체를 보고 다시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그것을 파괴하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공격을 흡수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몸이 갑자기 빛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는 그리핀을 공격하면서 그것이 재생을 멈췄음을 깨닫습니다. 그리핀은 그를 얼리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가 화염 마법을 활성화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며 그리핀을 폭발시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라이언은 그리핀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던전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션은 그녀에게 벨머로 가서 자신의 동료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라이언과 시냐는 캠프를 설치하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경비를 서는 동안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여행에 익숙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그를 유혹하려 하지만 그는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그는 그녀가 진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두가 자신을 공주로 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말하며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가 외로울 때마다 자신에게 이야기해도 좋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며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와 함께 있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시나이어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몬스터 군대를 발견하며 그들이 벨머를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라이언은 이것을 홍수라고 부르며 벨머는 이를 처리하는 데 익숙하지만 항상 도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홍수가 위협적이라며 시나이어는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며 도시를 보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벨머에 도착하고 라이언은 시나이어에게 모험가 길드에 보고하라고 하며 자신은 현지 영주와 대화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몬스터에 대항하기 위해 도시의 전사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시나이어는 길드마스터 렉을 만나 홍수에 대해 알리며 며칠 후에 벨머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렉은 회의적이어서 시나이어는 자신의 추천서를 보여주고 라이언이 현지 영주와 대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렉은 시나이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길드가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나이어는 자신도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렉은 그를 환영하며 기뻐합니다. 이후 시나이어는 미랜드라는 가게를 보게 되는데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하며 셰이에게 말하지만 그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베러트로 인식한 엘프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시나이어의 친구 중 한 명을 지원했던 캐릭터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시나이어는 베러트에게 홍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러트는 시나이어가 그 홍수를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하며 시나이어는 라이언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힘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베러트에게 미랜드에 대해 묻고 베러트는 그것이 시나이어의 오래된 친구 허의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 도시에 다른 플레이어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나이어는 허가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베러트는 그에게 세상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목록을 보여주며 그가 모두 아는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베러트는 또한 플레이어 킬러들의 이름이 적힌 다른 목록을 보여주며 시나이어가 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죽음의 게임 동안 친구들을 죽였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베러트는 셰이가 플레이어 킬러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며 그녀가 시나이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베러트는 그녀가 절대 시나이어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나이어는 베러트에게 전투에 참여할 것인지 묻지만 그는 시나이어 혼자서 도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전리품을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시나이어는 그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시나이어가 셰이와 티에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며 그들은 영주의 성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시나이어는 셰이가 플레이어 킬러들에 대해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가 뭔가 걱정하는 것을 깨닫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성에 도착하고 영주 토로를 만나 전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선택받은 자들이 선봉에 설 것이고 기사들이 그 뒤에서 몬스터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셰이의 부대는 먼 거리에서 모두를 지원할 것입니다. 시나이어는 성 밖에 몬스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토로에게 보고하며 그것이 홍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토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셰이는 자신이 경험한 바 있으며 몬스터들이 홍수에 합류했고 보스가 이끄는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토로는 그녀를 믿으며 시나이어는 이것이 죽음의 게임 동안 발생했던 일이라고 회상하며 그녀가 모두에게 설명해줘서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시나이어는 셰이에게 대화를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녀가 자신이 사라진 후에 고급 주문을 사용했는지 묻지만 그녀는 기본 주문만으로 충분했다고 부인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숨겨야 한다고 깨닫고 그녀에게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고급 주문을 사용하라고 말하며 그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전투를 준비하며 홍수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셰이는 강력한 주문을 사용해 수많은 몬스터를 한 번에 파괴하지만 몬스터들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시나이어는 이것이 평범한 홍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주문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쿨다운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몬스터들과 싸우기로 결심하며 불꽃으로 그들을 태우지만 자신의 모든 힘을 보여주어 주목을 끌고 싶지 않아 일부러 억제합니다. 라이언은 모두에게 공격을 명령하지만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피에러가 그녀의 새로운 스킬을 사용하며 그것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이언은 몬스터들을 베어내지만 큰 생물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는 그것과 싸우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AIS가 전투에 합류하여 몬스터를 함께 상대하며 결국 그것을 물리칩니다. 그녀는 AIS에게 벨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자 그는 길드에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하며 멜리가 시나이어를 걱정했다고 말하지만 그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나이어는 변장을 하고 그의 이름을 레드라고 밝히며 병사들을 구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무기로 그들을 죽일 수 있으니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병사들은 후퇴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무기가 활성화되자 AIS는 그것이 저주받은 것임을 알아차리며 접촉하는 모든 것을 즉시 삼켜버린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시나이어에게 폭주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는 무시하고 악마를 발견하며 그것이 홍수를 이끄는 몬스터임을 깨닫습니다. 악마는 정신 조종 주문을 사용하고 시나이어는 기사들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는 그 공격에 완전히 면역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약을 풀어 강력한 공격을 가하며 악마를 반으로 베어냅니다. 셰이는 기사들을 회복시키며 그들은 피해 없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시나이어의 파티는 사람들이 홍수를 처리해준 것에 대해 보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도시에 머물도록 요청받지만 그는 집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셰이는 벨머의 관습에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연회에 참석하고 라이언을 보게 됩니다. 셰이는 시나이어에게 그녀와 잘 되었냐고 묻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고 라이언은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려 그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셰이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로 결정하지만 피에러는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라이언을 즐겁게 해주며 시나이어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셰이와 합류하며 그녀에게 질투했는지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인정하며 그가 플레이어 킬러들에 대해 알게 되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가 자신을 피하게 될까봐 걱정해서 그에게 숨기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 머리노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녀를 안아주며 그녀를 탓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찾게 되어 기쁘며 그가 세상에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녀가 플레이어 킬러들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며 그녀에게 비밀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직도 머리노를 사랑하는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그에게 키스하며 그가 언젠가는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회로 돌아가 함께 밤을 즐기며 시나이어는 세상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다음 목표가 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여전히 게임 속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들을 찾기로 결심하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속하며 그가 찾고 있는 답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야기를 계속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